Three, two, one. We just wanna be you. Play and make believe. Come and rescue m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그 단 한 가지 방법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책 쓰기입니다. 자, 그러면 책은 전문가가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애쓰기, 이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같이 나눠볼 책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삶도 다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하시면 그 누구의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유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책을 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멀고도 가까운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해서 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써놓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면 지구 저 반대편, 여러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쓴 글을 읽고 여러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을 글로 남기면. 이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여러분 와닿지 않을 것 같죠? 그럼 제가 이런 경험을 똑같이 했는데, 부천에 있는 태권도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의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교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연구실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저희 친구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밝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도 안 읽는 책을, 제 책을 무려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읽고 감동받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레베카 솔릿이 얘기했던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이나 글로 남기면 지구 반대편 어디선가 여러분과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런 친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체험을 이렇게 글로 남기고 또 묶어서 이렇게 책을 내는 것이 저의 취미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책을 주말에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쓸 수 있는 내공이 좀 생겼는데,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책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눠볼 이 책입니다. 책 쓰기는 애쓰기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가 되시나요? 이분은 켈빈 로버츠 회장님인데 러브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저분의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라서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 머리를 살짝 바꿨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인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빨리 쓰고 자주 쓰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은 게 많으니까 참조할 재료가 많죠? 그러니까 참조할 재료를 참조해서 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만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전문가는 책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을 함부로 쓰면 다른 전문가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책을 쓰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공부가 되고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완성하면 그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기가 가지고 제가 어떻게 책으로 녹여내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제가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때 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여기 국가기술 자격증 1981년도에 용접 기능사 자격증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안 믿을 겁니까? 제가 용접했거든요. 사진만 최근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철판을 용접하다가 최근에는 지식을 용접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포지션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날리지 웰더. 그래서 저는 아무 지식이나 시간 남으면 아무 지식이나 갖다가 지식을 용접해버려요. 그래서 저게 바로 지식 융합이라는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용접을 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여기 두 사람의 학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말 Connecting the dots. 여기서 다츠는 뭐냐? 다 점이거든요. 점이 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게 다 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세계적인 문학가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단어 스팟 오브 타임, 시간의 점. 그러니까 시간의 점이 뭐냐? 내가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은 것도 시간의 점이고요.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것도 시간의 점이고요. 프로젝트하다가 말아먹고 엄청난 실패 체험한 것도 시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음지의 점도 있고 양지의 점도 있고 돌고 돌아서 음양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아름다운 얼룩과 무늬로 만드는 거예요. 저걸 잘 녹여서 저걸 다 연결시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책을 쓰는데 너무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또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오면 때만 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개정판 내면 됩니다.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개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고요. 오늘 작심을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른 개를 물어버리면 그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거고 사고는 내가 나도 모르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연이 숨어 있고요. 사고 당하면 사건 속에는 이렇게 놀라운 사유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하면 한자를 바꾸면 인간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저마다의 사건, 사고가 다 책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사건, 사고를 지점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가 겪었던 사건, 사고 중에서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아시나요? 세계 최초로 또 제가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물어보는 교수님이 정말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래 의사다 그랬더니 저보고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대중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대중을 상대로. 제가 공개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공개 사과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공개 사과인데 이렇게 사과를 했더니 더 이상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창조입니다. 여러분한테 공하고 개하고 사과를 하나씩 따로따로 보여주면 웃지 않는데 이게 한 군데 붙여서 보여주니까 웃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흔한 것에 흔치 않은 결합. 이게 창조인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사건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 갈비뼈 전문 의사인 흉부외과 의사가 오셔가지고 이분은 갈비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가지고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 전공 의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저분은 또 와가지고 팔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그래서 이 목뼈가 또 안 들어가가지고 이 목뼈를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또 자기 전공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뼈는 누가 보냐 그랬더니 이건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와서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저 갈비뼈하고 팔뼈 사이뼈가 아프고 팔뼈하고 저 목뼈 사이뼈. 이 사이뼈를 전공한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쓴 책이 무슨 책이냐? 곡선이 이긴다의 개정판, 곡선으로 승부하라는 책이에요. 저는 모든 체험을 다 메모하고 적어놨다가 다 책으로 쓰는 거예요. 언젠가 이게 한번 크게 터질 거예요. 언젠가 걸릴 거예요.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에 보면 이병헌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 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할 길이 옵니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명대사를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동아일보 저 명사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글은 길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글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글과 길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글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생전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남의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만든 개념 중에 아모르 파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운명애라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건데 그걸 번역하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그럼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내가 새롭게 만나면 내 운명을 이전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고방식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유를 할 수 있을까? 책을 안 읽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계속 접속을 해보면 내 사고방식이 너무나 미천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극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일본의 우찌다 타츠루라는 작가가 남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성의 폐활량이에요. 지성의 폐활량이 뭐냐면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고 실타를 하나하나 풀듯이 계속 풀면서 문제 해결을 책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이 지적 인내심을 지성의 폐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폐활량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쉽게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들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한두 번 읽었을 때보다 10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책은 저는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니체의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 속독으로 읽는 사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거기에 니체가 심어놓은 의미의 껍질 속에 들어가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도대체 니체가 이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깊게 생각해 보려면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시간 내서 읽는다고 하잖아요. 아, 다음에 읽어야지, 다음에 안 읽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읽는 거를 습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독은 뭐냐? 눈이나 머리로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서의 완성은 책장의 마지막 장을 덮고 끝난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몇 가지라도 내 삶에 가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체험하는 그 독서가 체독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읽기보다 깊이 성찰해 가면서 읽는 거를 제가 성찰의 독서, 찰도.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의 쓸자, 저 고자는 쓸 고자예요. 그러니까 쉬운 책만 읽지 마시고 내 능력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는 어려운 책에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책이 읽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엄청난 독서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7번째, 월독은 뭐냐면요, 초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책만 읽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사람,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좌정관천의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 내가 전공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책도 읽어야 되는 이게 월독. 마지막, 협독. 혼자 읽지 마시고 한 권의 책을 여럿이 읽고 나눠서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10배, 2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은 모이지 못하지만 둘이 한번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책이 또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신용복 교수님한테 배운 독서법. 독서는 삼독, 서삼독이라고. 첫 번째, 독서는 뭐냐?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텍스트. 예?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뭘 읽어야 되느냐? 책을 쓴 필자, 저자를 읽어보는 거예요. 저자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문제에 이 책을 썼는지. 마지막에 책을 읽은 나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어보고 텍스트를 쓴 저자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나를 읽어보고 그럼 3번 읽는 거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책만 읽는 바보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글을 써보는 짓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을 지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내가 살아온 삶의 깊이 넓이만큼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어떤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쓴다는 글은 내가 살아온 삶과 내가 읽었던 책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나의 삶의 체험, 남의 쓴 책의 개념, 체험과 개념이 합쳐지면 이게 융복합이 돼가지고 놀라운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으로 빠질 수 있고요. 개념이 없는 체험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여러분만의 고유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여러분의 사유를 만들려면 맥락적 사유를 해야 되는데, 맥락적 사유가 뭔지 아시죠? 예, 내가 말하는 것이 이 특정한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초반부에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두 남녀가 사랑해 이 말하고, 거의 헤어지기 일보 직전에 사랑해 이 말하고 똑같은 사랑해인데 첫째 맥락, 둘째 맥락, 셋째 맥락에서 사랑해가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이런 맥락적인 느낌들을 잘 포착해서 그거를 글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글 짓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ELOB라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사건 중에서 10가지 에피소드를 뽑아보세요. 그게 그대로 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L, Lesson Learned. 내가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이 깨달은 걸 써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나의 경험만 쓰면 안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은 이런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피니언, 타산지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어떤 인용하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러면 이 글을 읽은 사람한테 처방전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세 가지만 여러분 삶에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강조하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또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삶과 읽기를 한 다음에 그냥 읽고 끝나면 여러분은 영원히 다른 사람의 생각에 종속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녹여서 글짓기를 합니다. 자, 글짓기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글들을 잘 구조화시켜가지고 목차를 만들고 고민해가지고 이제 책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책을 쓰러 갔더니 언젠가 책을 쓸 거야. 계속 웨이트,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웨이트 하면 웨이터가 됩니다. 웨이터. 라이터, 작가가 되지 않고. 책을 써야 되는 이유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 내가 책을 써야 되겠구나. 금방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을 써야 되는 이유, 나침반입니다.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책을 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는 게 나침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책을 쓰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누군가한테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창입니다. 창이 뭔지 아시죠? 윈도우. 내가 책을 한 권 읽으면 창문이 하나 생깁니다. 두 권 읽으면 창문이 두 개 생기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창문을 여러 개 갖는데,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은 창문이 없는 깜깜한 방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책이 다른 사람한테는 위대한 창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책을 써야 되는 이유, 거울입니다. 책은. 왜냐하면 책을 읽으니까 정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 거야. 그래서 책이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쓰면 여러분의 삶이 누구한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제주도에 가서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30km, 30km, 40km 이렇게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거거든요. 3일 동안 내내 1등하는 일본 친구를 보고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 안 보이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니까. 그래서 내가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느끼는 밀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늘 알려주는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책은 나침반이다. 그래서 제가 책은 나침반이다 라는 걸 깨닫고 쓴 책이 바로 공부는 망치다라는 책이에요. 진짜 공부는 내가 몸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내가 하면 재밌는 이 활로가, 진로가 이런 것이구나 라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가지고 진학, 어느 대학에 갈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책상에 앉아서 진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봐야 내가 이런 걸 하면 재미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표절 전문가라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군가 안간 힘을 쓰면서 자기 삶을 책으로 쓰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봄이다. 이건 지식생태학자 유형만이 남긴 명언이에요. 책을 쓰기로 결심한 사람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지금 이대로 살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책 쓰기의 출발이다. 순리와 본능적 욕구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결연한 각오와 함께
위험한 탐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말 누가 썼는지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책 쓰기로 결심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책을 쓰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깐 비쳤듯이 제가 좋아하는 롤랑 바르트가 쓴다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대상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도 되고 현상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는 대상을 불멸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냥 기록을 안 남기면 여러분의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흔적으로 남겨가지고 써놓으면 그게 불멸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구상의 저쪽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언젠가 여러분의 글을 읽고 여러분과 연결돼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폴 브루제의 명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데 저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명언을 이렇게 바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기 어렵다. 사는 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오늘의 대단원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고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전과 다르게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데 그 안간힘을 쓰는 게 애쓰기인데 저는 그게 여러분의 책 쓰기가 바로 애쓰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재밌었나요? 네.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의미심장해집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의 고유한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의 중단편 소설 중 눈부신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수여하는 상, 젊은 작가상. 2020년 젊은 작가상을 거머쥔 신예 작가들의 소설을 한 곳에 모았다. 신예 작가의 단단하고도 신선한 세상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책.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한을 그려내고 복원해온 우리 시대 대표 작가 황석영. 그가 쓴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꿰뚫는 책 철도원 3대. 철도 노동자 3대와 공장 노동자 이진호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냥 무심하다는 걸 실감한다. 그는 버려지거나 잊힌 것도 아니다. 그냥 가로수보다도 못한 관심밖의 미물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소설 철도원 3대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실존주의 문학 대표 작가 알베르 까미. 알베르 까미 서거 60주년 추모 에디션 이방인 페스트. 이방인은 세상의 부조리를 직시한 실존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페스트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생존하고 운명에 대항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막막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 이방인 페스트입니다. 유영만의 지독한 독법 3331 법칙이 뭐냐? 여러분이 제 책을 읽고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렸던 인도 같은 문장 3가지를 뽑아보세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느끼고 깨달았던 거 3가지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 3가지. 그러면 333, 또 9개의 메시지가 뽑아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 이건 무슨 책 같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여러분 그냥 읽는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We just wanna be young.